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국내에서 최초로 문화경제 부시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아주 든든한 문화경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국내 최초의 제가 문화경제 부시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신선한 게 우리가 문화하고 경제가 있으면은 밥 먹고 사는 게 항상 우선이다 보니까 경제문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문화경제라고 이름이 지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게 어떤 자리였고 진짜 최초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입 10,000불이 넘어서면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걸 최초로 도입을 한 건 제가 이제 문화가 경제다는 얘기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근데 이걸 마침 광주광역시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최초 문화경제 부시장을. 예. 제가 이제 선거를 삼수를 했거든요. 네. 예. 이 바닥에서 고생 많이 했죠. 네. 놀고 있을 때 광주 부시장으로 다시 한번 픽업이 돼서 문화경제 부시장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그럼 최초입니까? 유일한 겁니까? 최초인과 동시에 유일하죠. 그 뒤로 좀 다른 시도에서 뭐 좀 따라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도를 안 하대요. 아,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 그 사례는 너무 많은데 네. 아직 그 중요도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문화 전문가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공직 생활을 제가 30년 넘게 했는데 네. 그리고 명예퇴직하고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가지고 고생을 뒤지게 하다가 이제 뭐 삼수해서 들어왔죠. 고생 뒤지게. 갑자기 친근해집니다. 네. 글쎄. 근데 공직생활 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예. 문화적 취향이 있는 예. 데다가 지방에서는 문화 관광국장, 예. 문화 환경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시아 문화도시 이 추진단장을 또 장기간 했어요. 예. 종합행정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았고 그랬던 분야가 문화 분야였어요. 의원님은 문화 전문가셔서 그런지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좀 재밌게, 재치 있게. 그 선거운동 하실 때 붐바스틱으로 좀 유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2011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네. 선거판에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선거송, 로고송 있잖아요. 네. 예. 뭔 군밤 타령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민요 같은 경우가 저작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하는데 이거 재미가 없더라고. 예. 이건 뭔가 선거도 축제라는 분위기 속에서 가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우리 캠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클럽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뭔가 그걸 찾아서 붐바스틱을 고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 예. 이분들이 막 같이 와서 춤을 추고 지금 유튜브에 230만 넘었을 겁니다. 왜? 찾아보세요. 이병훈의 이색 선거요. 탁 치면은 예. 붐바스틱이 나와요. 근데 230만 정도가 넘었을 그럼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 붐바스틱을 대한민국에 알리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네. 검사회전에서 강동원 씨가 강동원 씨가 또 춤춰가지고 신나게 엄청 추죠. 유명해졌는데. 검사외전에라는 영화에 강동원이 춤을 췄는데 예. 제가 한 것을 카피한 거예요. 반대로 알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2012년 선거기간이라 예. 3, 4월경이고 검사외전 영화가 언제 나왔어요? 그 뒤로 나왔어요. 이건 확실하네. 그런데 고맙단 말도 안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라이브 가시나요, 지금 붐바스틱?
아이고,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다음 선거 기회에. 때. 아니, 영상으로. 직접 안 해주시는 거는 유튜브 조회수 더 올리시려고 그래. 지금 아유, 그러시네요. 의원님 아, 또 조회수하고는 조회수 무관한데 저는 팩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그럼 노래라도 한 소절. 아이고, 다음 기회에. 오늘 책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다른 건 좀 많이 봤는데 의원님이 2016년도 출마하실 때는 독특한 선거 운동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2012년 출마, 예, 16년 출마, 예, 20년 출마해서 예, 이제 대학 입시는 떨어지면 재수가 1년이죠. 예. 네. 총선은 4년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바닥에서 한 8년 넘게 야, 이때 있다 떨어지셨구나. 보면서 세상 많이 배웠죠. 이때 썩은 정치 장례식 퍼포먼스도 하시고 그랬죠. 인간 선거 도장 퍼포먼스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떨어지셨네. 그게 뭐 썩은 정치 장례식도 하고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네. 퍼포먼스는 퍼포먼스예요. 선거는 바람이야. 그 당시에 바람. 그래서 바람 큰 바람 앞에 앞에는.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는 또 문화 쪽에 종사자다 보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의원이 뭔가 남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역에 나오는 건데 저 중학교 때부터 묘하게 그걸 제 좌우명처럼 살았어요. 예.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게 주역에 나오는 것인데 그걸 그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나이는 좀 들어갈수록 사람이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새로운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게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새겨들어야 돼요. 맞아, 익숙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의원님의 인생책 뭡니까? 네. 의원님의 인생책이 바로 이건데요. 이철승 교수의 쌀 재난 국가라는 책입니다. 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요. 네. 2019년에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을 세대라는 관점에 맞춰서 분석을 네. 한 책인데 이 쌀 재난 국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세 가지 키워드로 담아낸 겁니다. 네. 바로 그게 쌀과 재난 국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다 쌀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결국 먹을 것을 예. 어떻게 우리가 취합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수많은 재난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체제라든가 네. 습속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홍사를 통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이 틀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예.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뭐 전체적인 근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의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좀 의외네요. 문화 관련 책을 혹시 선정하지 맞아.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계 서적은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하고 가장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제대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이 책이에요. 네. 지금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불평등. 공정.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를 해결해서 네.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냐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OECD 국가 중에서 말이죠. 네. 소득 불평등 지수가 OECD 36개국 중에서 28입니다. 경제 규모는 10위 이내잖아요. 네. 상대적 빈곤율이 31위예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게 우리나라 굉장히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예.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진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가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쌀을 통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네. 전혀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됐어요. 예, 예. 근데 보면 볼수록 네. 빠져들게 되고 이해를 하게 돼서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제 한번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불평등의 기원이 쌀농사로부터 시작됐다.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자,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홍사 문화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먼저 우리가 벼농사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가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벼농사 발달했는데 왕권이 강했나?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주변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책이더군요. 네. 우선 벼농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네. 게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는 네네. 겁니다. 보면 이 곡창지대 주변에는 늘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 벼가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그렇죠. 것인데 예. 특히나 예전에 고대 국가에 갈수록 왕들이 다 치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본이었죠. 물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예, 하는 예.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당장 기근 어. 또 역병 같은 게 네. 돌게 되니까 네. 이 나라의 통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예. 또 이 벼농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집단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보면 다 우리가 이 농사철에 보면 다 집집마다 이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그렇죠. 품앗이. 둘의 일을 품앗이 하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특유의 어떤 문화적인 방식도 실은 이 벼농사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철승 교수에 따르면 집단 속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의 협업 체계를 네. 더 극대화하기 위한 이 중앙 중심의 어떤 네. 통치 체계, 특히나 이 왕권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의 기원을 예. 드디어 알게 되고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집 숟가락 개수 다 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질시와 시기가 많은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됐다고 나오던데요. 이 벼농사는 예. 물을 대고 하면서 벼농사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예. 그 모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공동 생산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아까 두레나 예, 예. 품앗이 같은 걸 예. 통해서 공동 생산하는데 실제로 이제 소유는 자기 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생산과 개별 소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생산은 협업이 되죠. 네. 공동 생산할 때는 모를 심을 때도 다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 수확을 놓고 보니까 내 땅에서 나온 소출하고 저쪽에서 나온 소출이 차이가 나죠, 당연히. 네네. 자, 여기서는 이제 경쟁과 질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협업하고 서로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나중에 생산량이 적으면은 네. 내 땅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교가 돼, 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가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 협업과 소출에서 내 땅에서 나온 수확물이 얼마냐 비교를 해요. 네. 한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돈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이중성이라. 어, 잘 협동을 하지만은 내 결과는- 것을 보다 적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등이 나오게 되는 이런 이중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이야기로 좀 잠깐 돌아가면은 행시 출신이시더라고요. 몇 년도 행시? 제가 80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공직 생활 예. 하신 거예요. 와. 원래 어릴 때 꿈이 공직자셨습니까? 그때 우리 집에 좀 잘 살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납부금을 제대로 못 내고 다니고 할 때 정말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절대 앞으로 성공해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야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효도를 할까? 그것이 행정고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법대를 갔기 때문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근데 이제 행정고시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성격상 판검사보다 이게 훨씬 더 우리 성격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의원님 좀 특이하시네. 어릴 때 돈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이를 악물고 돈 벌어야지 이러지 않나요? 근데 왜 돈의 노예가 안 노예가 되죠? 되지 말자. 야, 확실히 생각이 좀 네. 남다르시네. 그런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 뒷조사를 살짝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사모님과 결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아이, 우리 처갓집이 관료 집안이에요. 그 이제 전부 다 관료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대하지. 반대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이제 장모님이죠.
넌 걱정하지 마시라. 배짱이. 나 지금 저 행정고시 준비하는데 네. 합격하면은 그때 다시 찾아와서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떨어지면 아예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와. 그 사이에 배포 크다. 딸에 대해서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 우와. 약속을 했어요. 저 멋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합격하고나 찾아갔지. 우와. 또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우와. 그랬죠. 와. 정말 상남자. 스토리가 상남자.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와. 네. 또. 그래서 행시를 딱 붙으셨잖아요. 네. 30대 광양 군수를 하신 거야. 오. 근데 의원님이 여러분 홍쌍리 매실 다 아시죠? 광양하면 매실 아닙니까? 매실이죠. 맞아요. 예. 매실을 의원님 덕분에 그렇게 광양이 매실 천국이 됐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제가 군수 시절에 예. 37살인가 전국 최연소 군수였어요. 예. 아니 바깥에 시끄럽더라고요. 봤더니 홍쌍리 씨가 찾아온 거예요. 예. 비서실에서 당연히 커트를 하라니까 네. 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농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 매실을 밤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팔면 무슨 소득이 되겠습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매실 엑기스도 만들고 매실주도 만들어서 팔아야 이게 소득이 된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양에. 예. 그걸 가서 보니까 옛날 가마솥에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매실을 고를 내고 있는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매실 엑기스죠.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매실 액기.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최초라.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모든 걸 도와드리고 그래서 제가 불법은 아니지만은 군수 책임하에 인증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그 근거 법규가 없어서 허가를 못 내줘. 그래서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준 것이 최초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농림부에서 그 허가제가 나왔죠. 허가제가 나와서 그 지역의 특산품들 전부 가공식품 나오잖아요. 네. 그 뒤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오, 최초가 많으시네요. 최초가 진짜 분바스틱 댄스만 먼저 추신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매실까지. 최신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농산품을 가공해서 네.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들 다 앞서가셨어요. 의원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속이 엄청 세련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겉은 안 세련되시. 겉은 수도분하게 알죠. 정치인이시니까 네, 네, 일부러 수도분하게 그래요. 하는 속이 장점이시고. 엄청. 의원님 멋쟁이신데. 또 멋있으시네. 의원님이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전남도청 또 세종시 중앙지방 많이 넘나들면서 주요 보직을 하셨는데 와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행정의 달인이시겠네요. 안 거친 데도 없으시고. 제가 이제 그 행정 정치를 양쪽을 다 이제 예. 하게 된 것이죠. 예. 행정은 30년이 넘었고 정치는 12년이 넘었고 네. 이제 그랬는데 중앙과 지방 저처럼 이제 일선 군부터 도 그다음에 중앙부처 청와대 이렇게 싹 경험을 해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작은 살림부터 큰 살림까지 다 예, 가셨네요. 중앙과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네네. 제가 그 전남도에도 문화관광국장, 문화환경국장 할 때가 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어떻게 꿨냐? 공룡에서 우주까지. 이게 꿈을 꿨어요. 공룡에서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실천을 했어요. 전남에 4개 지역에 공룡 화석지 발굴을 하겠어요. 발굴 작업을 제가 지원해서 문화관광국장 시절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교과서에 나옵니다. 순천 구석기 유적. 그게 이제 순천 올평리. 그걸 지원해갖고 또 발굴을 해내고 또 청동기 시절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그걸 또 그때 해가지고 좀 지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우주가 뭐냐면은 예. 고흥우주센터입니다. 어. 고흥우주센터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그만한 기사를 보고 네네. 그 항공우주연구원을 계속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2000년인가 그때 유치를 한 거에 고흥우주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발사됐잖아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공룡은 백악기 시대, 주라기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주까지 예, 예. 적어도 문화관광을 키우자라는 그 포부를 가졌던 것에 큰 점은 다 이렇게 그리게 됐었던 겁니다. 이야. 야, 문화 경제 부시장, 문화.
앞으로 정말 빼내실만 합니다. 네. 또 공직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88 서울올림픽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요. 1988년이 우리가 서울올림픽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많이 네. 그 외교, 스포츠 외교를 하면서 제가 주로 담당을 했던 것이 미수교국, 공산국 담당해요. 공산국가. 그럴 때는 이제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간이 비자로 해서 들어가고 뭐 그 당시 러시아니까 소련도 네네. 소련, 체코, 그 루마니아 이런 데 다니기도 하고 또 미수교국들을 굉장히 스포츠 외교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게 됐던 겁니다. 근데 LA 올림픽하고 모스크바 올림픽이 그때 반쪽 올림픽이었는데 예, 그렇죠. 최대 다수 국가를 확보하게 된 것이 그때 서울올림픽 맞아요, 1988년 기억납니다. 159개국이 오게 됐죠. 네네. 꼬돌이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것이 그 서울올림픽이에요. 시발이 됐습니다. 네. 정말. 네네. 그리고 나서 89년에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들의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라는 것을 또 기한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 뒤로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러시아도 소련도 해체가 되면서 네네. 우리 수교도 되고 중국도 네, 되고 네, 네. 공산국가도 되기도 했는데 네, 네. 그 전 단계였어요. 그때 아주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우리 의원님은 단판 인생이에요. 결혼도 일단 단판을 내셨는데 네.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이제 대단한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대단한 굉장히 규모도 프로젝트가 크고 예, 엄청 있었는데. 멋있어요. 와 이거 하시려고 막 사표까지 막 진짜? 각오를 하고 추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다가 행정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노무현 정부의 구상이 그였습니다. 네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고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20년 장기 프로젝트를 제가 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았던 것이 2007년 9월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가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명박 정부.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업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태클을 건 겁니다.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저는 그 당시 1급이었어요. 네. 사표를 썼고 다녔어요. 1급 공무원 사표를 내신다고요? 의원님 큰일 그러니까. 났는데 그러면은. 그를 각오로 이 사업은 국가 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서 그 설득하고 건의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지켜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벼농사 문화가 남긴 유산? 압축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이 산업화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벼농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긴밀한 협업 그리고 조율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이를테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표준화되고 공정화된 모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협업과 조율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 또 BTS의 예를 들고 있는데 예. BTS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칼 같은 군무잖아요. 딱 맞아. 짜여진 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 조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달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근본에 내재하고 있는 이 긴밀한 협업, 네. 이 조율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서양의 자본주의는 분업화를 계속시켜온 과정인데 우리 벼농사의 특징이 협업, 아까 얘기한 평준화, 조직화. 아, 이게 우리의 장점이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좀 알게 됐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과거지만은 그때는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됐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산업사회로 이제 분업 체계가 딱 이렇게 예.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 책을 보니까 그 뿌리 원천이 벼농사예요. 보통 벼농사 시스템이 물 관리, 재난 대비도 다 같이 해야 되지만은 네. 파종을 해야지, 모내기를 해야지, 잡초를 뽑아야지, 수확을 탈곡을 해야지 수확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표준화된 시스템이 다 있었던 거라. 이 표준화된 이 시스템이 산업사회로 연결되면서 60년대 네, 문제 네. 이후에 산업사회로 연결이 되면서 협업 속의 경쟁이 생산성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조기에
산업사회에서 적응을 하게 되는 바탕이 된 게 이 벼농사의 문화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코로나19 팬데믹 때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을 사례로 봤을 때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가 벼농사 국가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극복하는데 우리 이 동아시아가 잘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었어요. 예. 우리가 물 재난을 관리했던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네네. 홍수, 가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 이 강력한 무게 필요하죠. 그 문화가 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강하죠. 유럽에서 우리가 그때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말이 많이 났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망률로 보세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장 적잖아요. 낮다고. 그 국가가 집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그 오랜 전통 이런 것이 코로나 극복에도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쌀이 재난으로 또 연결이 그렇습니다. 재난 관리가 된다. 키워드가 되는군요. 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의원님들 정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정치는 그 네. 어렸을 때 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 아유, 그때는 꿈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국책 사업 이걸 아시아 문화 중심적 사업을 제대로 키워볼까 하는데 네.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연꽃이 그 더러운 방죽에서 연꽃을 피워내구나. 그런 생각을 바꾸면서 정치판에 그냥 갑자기 뛰어들게 된 것이 2011년 1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2012년 선거를 나오게 됐죠.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정치 반대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치를 반대해서 제가 그 하나는 약속을 했어요. 본선거 때만 도와달라. 아이고 국회의원들 부인들 피곤합니다. 어디 행사장 나가고 뭐 예비 후보 때 가서 뭐 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거 도와주지 마라. 안 해주니까 본선거 뭐 보름 정도 하잖아요. 그때만 명함도 나누고 좀 도와달라. 나머지는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권진영 씨 밸런스 게임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밸런스 게임 네. 준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 전문가이시니까 문화 관련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세상에 가야 된다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 대 부산의 승객. 하나, 둘, 셋. 너무 어렵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게임. 진짜요? 그러지 뭐. 왜 선택하셨어요? 뭐예요? 왜요? 아니, 더 아니면 뭐 아닙니까? 죽든지 400억이든지. 400억을 택하신다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맛집 여행 다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광주로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맛집을 추천하신다면 무등산 보리밥 거리의 명물 보리밥 대 광주 동구가 원조인 상추튀김. 하나, 둘, 셋. 보리밥. 보리밥. 그 이유는요, 의원님? 아이고, 보리밥 한번 드셔보세요. 반찬이 네. 9,000원에 반찬이 20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게 전부 직접 재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자연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다 고추장에 넣어서 비벼봐요. 어떤 맛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양과 맛을 준비한 데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데 무등산 보리밥. 저 증언합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1년 근무할 때, 네. 그 보통 백반집에서 밥 시키면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맛집 휘어집니다. 투어 가야겠네요. 아우, 좋습니다. 네. 상추튀김이 아이고. 약간 서운할 수 있는데. 오세요. 얼마든지 제가. 상추튀김은 새로운 명물인가 봐요. 나 못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봐가지고 상추.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는 좀 특이한 방식인데 그것하고 보리밥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두 개 다 먹어보고 싶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붐바스틱 춤을 추며 영화를 찍는 강동원 대 붐바스틱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 하나, 둘, 셋. 붐바스틱 춤을 추는 강동원. 왜요, 의원님? 저는 정치인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죠. 왜요, 의원님? 아니 저는 이제 정치 안 했어도 좀 하고 싶었던 게 영화 감독 같은 거 정말 글쎄, 약간. 영화인이 되고 싶죠. 영화인. 그럼 영화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잖아요, 상상력.
문화 미치는 대통령이죠. 지금 우리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뭐 비교해 볼 예. 때 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죠. 손흥민 같은 경우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네. 정말 그런 사람들 훌륭합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고 반성해야 예. 되고. 예. 그래도 이쪽으로 오신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네. 오늘 의원님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차트 한번 뜯어볼까요? 변홍사 문화가 남긴 유산. 아, 이거 이제 단점이 나온 거예요. 영공제와 불평등이 이 변홍사 문화가 남긴 안 좋은 유산이다. 이 얘기인데, 이게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홍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숙련된 이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네. 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마을의 이장 예. 다 연로하신 분들이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도모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조직의 연공제라는 것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조직에 들어왔을 때 우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네. 예, 월급이 높아지고 뭐 자연스럽게 이 보직도 높아지는 예. 네, 이게 바로 연공제잖아요. 예. 근데 이 연공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변혁을 가로막는 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우리도 연공제의 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목소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네. 이것 자체를 타파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원님 공직 생활 30년 하셨으면 연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봤죠. 그쵸? 봤는데 예. 그래도 공직사회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에 났던 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거라든가 개방형 공무원, 그쵸, 그다음에 그쵸. 계약직 공무원들을 옛날에 공무원들은 모두 시험 봐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면접을 통해서 새로 길을 열어준 것은 좀 변화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의원님 생각하는 연공제의 장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연공제는 지금 산업사회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까 기술의 평준화라는 걸 놓고 본다면은 예.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죠. 예. 제가 참고로 옛날 부시장 할 때 봤는데 김치냉장고 공장을 가봤어요. 네. 냉장고형이 있고 그건 신형이고 옛날 거 이렇게 옛날형이 구형이 있는데 신형은 자체 생산하고 구형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외주? OEM 방식. 네. OEM 방식은 고수 초임 3천만 원에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장고형을 가서 보니까 그건 기존의 직원들을 쓰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저기 초임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해요, 공장장이. 왜 그랬더니 최근에 뽑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임을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건 뭐냐? 일주일만 배우면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자동화가 되니까. 그래서 새로 퇴직을 하면 그걸 안 뽑고 그 자리를 자동화로 메꿉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30년 한 사람들은 1억 대를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연공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전혀 안 맞는 모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연공제하고 관련이 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이가 드니까 옛날보다 일을 덜 시키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냥 월급만 많이 받고 있게 모여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냥. 아, 그랬어요? 예. 자체 임금 픽하고 후배들 나왔습니다. 키워주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예. 잘하셨어요. 아, 의원님, 오늘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패스트 팔로우라서 그 선진문물 가져오면 금방 베낍니다. 근데 이 연공소열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진짜 옛날 우리 선조 때부터 지은 이 변홍사, 이 뼛속에 각인된 변홍사의 DNA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연공제 문화를 바꾼다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다시 한번 좀 알았고요. 의원님 의정활동 키워드가 문화 뉴딜이더라고요. 저희가 요즘 그린 뉴딜 얘기 많이 하는데 문화 뉴딜도 좀 생소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일반 경제적인 뉴딜이나 문화 뉴딜이라는 것은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예요. 첫째는 네. K컬처의 육성이야. 요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규모가 134조 원 되거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이 116억 달러 넘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문화 콘텐츠 분야죠. 그래서 K컬처를 제대로 육성하자는 게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네, 네. 문화를 통해서 정서적 치유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국민들을. 세 번째로 사회적 통합. 사회적 통합을 하는데도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문화 뉴딜이 하는 역할인데 정부에서도 문화부만 문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문화라는 큰 우산 속에 물 문제를 해결하든 뭘 하든 그 문화라는 우산 속에서 다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럼 모든 부처가 다 마찬가지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고 예. 국민은 그걸 통해서 문화적 치유도 받고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 좁은 의미로 보면은 K컬처를 키우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문화뉴딜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 의원님이 통과시키고 싶으신 법안 뭐 많으실 텐데 그중 한 가지를 꼭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매크로 암표 방지법을 지금 내놨어요. 이거 빨리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공연 보고 스포츠 경기 보는데 매크로로 걸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비싸는 거예요. 그럼 암표 사야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암표 방지법을 내놨어요. 필요합니다. 네. 그 이제 공연법하고 체육진흥법이에요. 이게 공연하고 스포츠 경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통과돼야 그 표 사는데 맞아요. 그 암표 주고 사서 그 되겠어요? 컴퓨터 앞에 막 PC방 갖고 앉아갖고 그러니까요. 매표해 해야 돼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목표 없어요. 인간이 나는 뭔 생각으로 사냐? 네. 인간은 어차피 비정규직이다 생각을 하네요. 대통령도 5년 비정규직이고 장관은 임명할 그 동안만 하는 비정규직이에요. 인생이 비정규직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평생 할 것처럼 그럽디다. 나 참 희한하더만. 있을 때 겸손하게 권력을 예. 아꼈어야 되는데 네, 네. 맞아요. 이걸 막 칼을 휘두르고 참 한심한 놈들이 많습니다. 난 진짜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인생은 참 어차피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고 네, 제가 그 독일 통일의 기초를 이뤘던 빌리 브란트라는 네. 분이 예, 예. 그분이 1970년도에 폴란드 가서 무릎을 꿇고 그랬죠.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네네. 사과를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독일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인데 그런 분 같은 좀 닮고 싶어요. 그분의 묘비명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네. 엄청난 말이 써질 것 같은데 네. 애썼다. 애썼다. 이 감동이에요. 처절하게 일하고 그래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참 애썼구나. 그 묘비명을 본인이 원한 거야. 그래서 애썼다라고 써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나중에 애썼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 야. 되게 멋있으시다, 의원님. 아니 근데 솔직히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목표의식이 강한 분들이 의원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물어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신단 네. 말이에요. 목표가 없다. 멋있는데요? 난 나만 비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니까 우리 뭔가 비정규직. 위로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와. 진영 씨는 의원님 같아요. 만나본 소감 어때요? 아, 저는 굉장한 철학자 한 분을 만난 듯한 그런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의원이 애썼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계속 네. 애써주세요, 의원님. 예, 그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지영 씨 반짝반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은혜 받고 가는. 받으셨어, 받으셨어.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홍사 체제의 유산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오래된 구조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지 뭐 그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이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이 책 어떤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으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봐야 되고 장관들도 봐야 되고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책 결정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 있는 사람부터 그다음에 노조 위원장입니다. 네네. 노조 간부들 이거 반드시 봐서 적어도 우리가 선진 국가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네. 요것은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를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로 가는데 이건 이 문제는 정말 우선적으로 노력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초선 의원 이병훈 의원님의 이름 석자는 좀 낯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 오늘 들으면서 그거 한 사, 이거 했구나 이렇게 박수를 좀 치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아이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30년 전에도 경제는 인류, 이류 그랬는데 정치는 사류 그랬는데 지금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울수록 정치인들이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마음을 잘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잘못한다고 너무 욕은 하지 마세요. 아니 건전한 욕은 좋은데 막 엄청 맞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던데 어쨌든 저희 잘못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에 대해서 아까 만불이 넘어가면 이제 문화가 돈이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문화를 이끌어오는데 애를 쓰신 우리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오늘 즐거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